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시댁과 연을 끊고 산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냐, 너희가 좀 참으면 됐을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연을 끊게 된 이유를 듣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네 하고 말해요. 며느리라면, 아니 자식이라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은 이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이었어요. 어릴 때 만나서 오랫동안 사랑을 키워온 좋은 부부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시부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당시 아버님의 위세는 생각보다 좀 더 대단한 편이었죠. 시어른이 돈을 잘 벌면 아들 집에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니었어요. 시모와 시부의 사랑과 관심, 경제적 지원은 모두 큰 형님인 아주버님께 돌아갔죠. 매번 아주버님네만 지원해주시는 시모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별말 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차별을 하는 게 싫었던 건데 거기 돈이 끼어 있으니 사람이 좀스럽게 보여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부모님이 번 돈이잖아요. 어디다 쓰던지 제 것이 아니니 더욱 말할 거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시모의 돈 씀씀이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보면서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시모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씀씀이가 너무 컸어요. 뭐든 큰 것, 좋은 것, 비싼 것을 선호하고 좋아했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모두 시모가 사용하거나 아주버님네로 들어갔죠.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별 걱정 안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 시부가 정년으로 퇴직하고 나서부터 그 걱정이 현실로 변해버렸어요. 시부모가 퇴직을 하면서 저희는 시댁에 용돈을 드리게 됐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있지만 그걸로는 모자랄 걸 알고 있으니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어요. 저도 남편도 못 버는 편은 아니었고 시댁에 드리는 만큼 친정에도 드리고 있었으니 조금 부담되기는 해도 마음은 편했죠.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너희 매달 우리한테 주는 용돈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줄 수 없겠니? 요즘 그 정도 금액 누구 코에 붙여? 쇼핑하고 친구들 한번 만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힘들어서요. 곧 있으면 애들 학교 들어가면 돈 더 들어갈 거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시모의 말에 저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했어요. 이런 요구에 상의해볼게요 이런 말을 해버리면 조금만 더 설득하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더 심하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거절했죠. 그런 저를 슬쩍 보던 시모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슬쩍 말을 하더라고요. 얘, 얼마 전에 손주 생겼다고 전화 온 내 친구 알지? 걔는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더라. 어쩜 하나뿐인 자식이 그렇게 효심이 깊은지. 동창들끼리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50만 원 뿐이라서 이야기에 끼이지도 못했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니? 너희 아버지 일할 때는 명함도 못 내밀던 것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우리 아들들도 잘 컸다고 말하고 싶은데 결과가 이래서야.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반발심이 일었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경쟁을 붙이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의 자식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돈 더 달라는 이야기인 게 뻔했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집안은 집안,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버님이나 아가씨에게 이야기해보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한테만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모자라다 싶으면 아주버님께 말씀해보세요. 아주버님과 아가씨를 입에 담자 시모가 입을 딱 닫아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며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한 말 아니고 내 아들한테 한 말이야. 왜 자꾸 네가 껴드는 거니? 저희 부부고 통장까지 합쳐서 서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계부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남편한테 따로 부탁하셔도 결국 저와 의견이 맞아야 돈을 더 드리던지 할 수 있어요. 네가 아들보다 돈 좀 더 번다고 애를 잡고 사니?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게 왜 어려워? 아들이 나한테 용돈 더 주겠다 하면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니잖아. 어머님께 돈 더 주면 저는 제 친정에도 똑같이 더 맞춰서 줄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를 더 올려달라고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의 2배만큼 돈이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올려서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 넌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니?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 그치만 이제는 씀씀이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쓰시면 당연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월급을 받지 않으시니 가게 규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돈을 쓰라 말아야? 우리 집 일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결국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저희는 집으로 왔죠.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여보, 미안해. 아버지 퇴직했으니 절약하시라고 말은 했는데 내 말은 안 들으셔. 기분 안 좋았지?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걱정돼서 그래. 연세 드실수록 자식들이 부모 부양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저렇게 돈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잖아. 당신이 말해도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시면 아주버님께 말해볼까? 형님한테? 형님 아가씨하고 이야기해서 용돈 드리는 거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만 용돈 드리는 것 같고 부모님 퇴직하셨으니 형제들도 다 같이 드려야 형평성에 맞지. 그렇게 아주버님과 아가씨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말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용돈이 너무 적다고 하셨어. 우리는 더 이상 드릴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형님이랑 동생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부른 거야. 두 사람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있어? 나도 드리고 있지. 우리 집은 30만 원 드려. 아, 나도 30씩 드리고 있지. 드리고 있다고? 게다가 다들 30만 원씩. 시모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제대로 한 거였어요. 3명 합치면 11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다른 자식들한테는 돈 안 받는 것처럼 말하고 저희가 적게 주는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이 순간에는 저도 살짝 화가 났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내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더 요구한 건지 그 생각이 궁금할 정도였죠. 왜 그래? 너희는 어머니한테 용돈 얼마 주는데? 우리는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신 걸까? 돈 많이 번다고 자랑질이네. 재수씨 돈 많이 벌잖아. 많이 버는 만큼 내면 되지. 뭔 불만이야? 형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여태껏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 보면 형이 더 많이 내야지 맞는 거 아니야? 어머니 돈 쓸 때 형한테만 썼는데 왜 우리가 더 내? 우리가 더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형님네를 보고 남편이 화를 냈고 저는 말렸어요. 야, 잘 벌면 좀 더 내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해? 마누라 처가댁 생각하는 것도 적당히 좀 해. 우리 식구나 잘 챙기라고. 용돈 더 달라고 한다고 우리 모아서 뭐 할 건데? 더 달라 하시면 더 드려. 너한테 이야기한 것도 너희가 더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다 떠넘기면 형은? 형은 더 해줄 생각도 없이 나한테 더 내라고? 난 못해. 다들 30씩 내고 있으니 똑같이 30씩 내던지 아니면 형이랑 동생이 20씩 더 올려서 다 같이 50을 내던지. 야, 난 30씩 드리는 것도 버거워. 그럼 결정됐네. 나도 30씩 낼게. 그럼 되잖아. 내가 뭐하러 형보다 더 많이 내? 내가 받은 게 형보다 훨씬 없는데. 결국 그날은 서로 기분이 상한 채 대화는 종료됐고 남편은 열이 완전히 받았죠. 그리고 저도 아주버님의 행동에 질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한테 모든 걸 미루는 것도 열받았지만 저한테 빈정대듯 말하는 것도 짜증났거든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용돈을 주는 날 시모 집으로 찾아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랑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30씩 드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는 만큼 올려서 드리자고 했더니 버겁다고 하셔서 모두 30 맞춰서 드리기로 했어요. 뭐? 웃기는 애들이네. 50씩 주던 걸 왜 30으로 낮춰서 줘? 저희가 어머님한테 많이 드리면 아주버님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장남인데 우리보다 덜 주면 기분이 많이 상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돈 문제는 확실하고 차별 없이 하는 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잖아도 아주버님께서 저랑 남편한테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랑하려고 50만 원씩 드린 건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줄인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줬다가 다시 줄이는 건? 아주버님 생각도 해주세요. 저희만 좋자고 계속 많이 내면 아주버님도 아가씨도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희를 속인 데다가 아주버님의 생각까지 듣고 나니 더 달라고 요구는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물어보더군요. 너희 그럼 친정에도 적게 주니? 네, 저희 친정에도 30만 원으로 줄여서 드린다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별말 없으셨거든요.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닌데 너희 주는 대로 받겠다고 하셔서 공평하게 줄여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아예 포기한 것 같더군요. 결국 시모는 용돈 더 달라고 했다가 용돈이 도리어 줄어들어 버렸죠. 차라리 용돈 올려달라 말하지 않았으면 계속 50씩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욕심내시는 바람에 도리어 20만 원 줄게 됐으니 그렇다고 형제들 다 30씩 주는데 저희만 50 드리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렇게 정리되어서 저희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더 이상 저희에게 용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사야 할 때면 연락 와서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늘었죠. 용돈은 용돈대로 쓰고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는 형님과 아가씨에게 말해서 돈을 거뒀더니 나중에 시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요구하지 않더군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아주버님 고생시키는 게 싫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렇게 시모의 낭비가 사라지는 건가 싶던 어느 날 시모가 저희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 집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구나. 너희 집보다 3억 정도는 더 줘야 들어갈 것 같은데 너희가 돈 좀 보태주지 않을래? 그냥 공짜로 내라는 건 아니야. 너희가 돈 보태주면 새로 이사할 집 너희에게 줄게. 어떠냐?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이사를 하는 거면 애들도 다 제 가정 찾아 나갔으니 두 분밖에 살지 않아서 더 작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살 건데 더 좋은 동네, 더 비싼 집을 찾는 거 보니 시모의 낭비벽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시댁 친정 도움 없이 저희 돈으로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가를 가져야 하는데 이 집을 살 때 돈을 대주고 그 집 명의를 얻을 수 있는 건 도리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저희도 마냥 돈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시모의 낭비벽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좀 더 작은 평수로 가면 돈 안 빌려도 되는데 굳이 큰 집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더러 이거보다 더 좁은 집에서 살라는 거니? 나는 그런 닭장 같은 데서는 못 살아.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집으로 명의 돌려준다니까. 일단 살 때는 내 명의로 하더라도 나랑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 네 집 될 건데. 남편과 상의하고
저희는 돈을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그만큼의 목돈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진 목돈을 다 넣으면 저희가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대출금을 갚는 형태로 하기로 했죠.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차용증을 꼭 쓰도록. 저희가 돈을 갚는 대신에 부모님 사후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돌린다는 내역과 도중에 집 명의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요.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차용증에 지장을 찍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시모는 그 차용증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매달 원금이자 합해서 매달 100만 원씩 시모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갔어요. 힘들었지만 양가 부모님께 나가던 돈도 40만 원 줄었고 그 돈에 좀 더 보태면 못 낼 돈도 아니었죠. 그런데 1년이 좀 지났을까 시모가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시모가 이렇게 부를 때는 좋은 일은 아니었기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갔어요. 어머님, 저희 부르셨어요? 그래, 앉아봐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희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올 생각 없니? 합가 말이다. 합가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희 어차피 이 집 명의 가져갈 거면 미리 들어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거다. 큰 집이기도 하고 너희들 들어와 살아도 크기는 충분하지. 그리고 돈 나갈 일도 줄어들 거 아니니?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들어와 살았으면 싶구나.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둘이서 살기에는 좀 버거워. 너희 신혼집 어차피 곧 있으면 전세 재계약이지? 계약하지 말고 종료하고 들어와. 대신 전세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들고 들어와. 너희 집 전세금은 써야 할 곳이 따로 있으니까.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써야 할 곳이 시댁에 새로 산 집의 대출금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긴 그렇게 갚아버리면 대출금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제 예상을 시모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군요. 얼마 전에 친구가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고 하지 않니? 나랑 네 아버지도 이번에 크루즈 여행 갔다 오려고. 친구가 하던 것보다 더 비싼 걸로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 뜬금없는 크루즈라는 말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어요. 저희 전세 자금을 시모 호사 여행에 쓰라는 말이었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 무슨 크루즈 여행 다녀온다고 합가를 해요. 여행이면 모아놓은 돈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 생활비 쓰느라 다 써버렸는데. 게다가 너희는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너희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니잖니? 너희가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주면 또 몰라도 고작 100만 원 안 되게 주면서 무슨 여행이야? 집에 쓸 돈도 없는데. 어머님, 연금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다고 하시면. 모자라다면 모자란 줄 좀 알아. 그래서 너희 전셋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올 거니? 못 가요. 세상에 그런 이유로 합가를 하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소비 좀 줄이시라고요. 도대체 크루즈 비용을 얼마를 쓰시길래 저희 전세금까지 필요할 정도냐고요. 못해도 두 사람이서 가려면 몇 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 거기서 입을 옷들, 장신구들, 가방 그런 것들부터 사고 들어가서 식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돈이 드는데.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돈 한 푼 안 벌고 계시는데 돈을 그렇게 써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못해요. 두 번 다시 그런 이유로 저희한테 합가하자고 하지 마세요. 저보다 남편이 더 화내며 시모에게 한바탕 하자 시모 얼굴이 정말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너희 거절했지? 그럼 나도 내가 알아서 하마. 자식 새끼 잘못 둔 게 죄지. 부모 호강은 못 시켜줘도 여행 한 번 정도는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 내 애가 바보야.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애 낳고 미역국을 다 먹고. 돌아가 봐라. 너희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결국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흥분해서 열을 올렸지만 저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졌거든요. 무엇이든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시모라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시모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는데 몇 달간 시댁이 조용했어요. 시모에게 안부차 매주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해서 아주버님께 시모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형님, 어머니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디 가셨어요? 얼마 전에 크루즈 여행 간다고 두 분 같이 가셨어. 꽤 긴 일정이던데 거의 한 달 일정이더라고. 금액도 엄청 들었어. 결국 크루즈 여행 가셨네요. 혹시 형님한테도 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던가요? 그래, 그래서 결국 내가 돈 마련해서 보내드렸어. 너무 좋아하시더라. 돈은 좀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지. 그 말에 저는 안심하면서도 당황했어요. 아주버님네가 그리 넉넉지 못한 상황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크루즈 여행에 들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효도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뭐 못할 것도 없지 않았겠나 싶었어요. 여태껏 시모에게 받은 것도 많은 장남이니 솔직하게 말해서 받은 만큼 돌려드렸다면 가능했을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일에 대해 잊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집 대출금 내는 날이 되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가 저희에게 크루즈 여행을 위해 들어와서 합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세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혹시 형님네한테도 똑같이 그런 요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거죠. 저는 아닐 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댁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우리가 내고 있는 시모의 집이 형님 명의로 어느새 바뀌어져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부터 불러드렸어요. 여보, 시댁집 명의가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뭐? 남편도 너무 놀랐는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고 화난 상태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 갔더니 시모가 태연한 얼굴로 마중 나왔더군요. 너희 무슨 일로 우리 집을 찾았어? 나는 너희 부른 적 없는데. 어머니, 집 명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 집이 형 명의로 넘어갔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니? 나는 나 부양하지 않는 자식한테는 이 집 못 줘. 이 집이 내 명의인데 왜 내가 이 집을 너희한테 줘야 해? 웃기지도 않아. 첫째 덕분에 겨우 체면치레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집 타령이야? 이 집이 온전히 어머님 집은 아니죠. 저희랑 이 집 살 때 무슨 말 했는지 잊으셨어요? 그래, 너희가 돈 내주기로 하고 이 집 산 거는 맞지. 그렇지만 명의는 내 이름이잖니?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지. 그리고 자식한테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야. 너는 그걸 하지 않았고 첫째는 그걸 했지. 그래서 첫째한테 이 집 명의 준 거다.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그 의무를 다 못한 너를 탓해야지. 여기 와서 불평한다고 내가 명의 바꿔줄 것 같으냐? 정말 당당하게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시모를 보며 저와 남편은 둘 다 입이 막혔어요. 말이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하고 싶은 말, 고쳐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더군요. 어머니, 정말로 이대로 저희하고 척질 생각이세요? 저희와 한 약속까지 어기고. 말하는 도중에 아주버님이 나타나더니 저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집 명의 때문에 화난 건 이해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가 이 집 명의를 원했으면 어머니 부탁 들어줬으면 될 일 아니야. 자기들이 부족해서 못한 걸 왜 어머니 탓을 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아주버님은 정말 얄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뭐라 하려는 걸 저는 막아섰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 너희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멀리 안 나간다.
시모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고 아주버님은 의기양양한 승자의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쫓아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집이 어떤 꼴인지 모르고 저렇게 승자의 기분에 취해 있는지. 이제 곧 나락으로 떨어질 생각을 하니 웃겼죠. 저와 남편은 시모와 헤어지고 그날부로 내고 있던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았어요. 사실 여태껏 시모의 통장에서 대출금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출금을 내지 않아도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니 시모에게 연락이 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대출금을 아주버님이 이어서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지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대출금 왜 안 내줘? 어머님, 저희가 대출금을 왜 내요? 아주버님 명의로 넘어갔으니 아주버님이 내셔야 맞는 거죠.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아주버님이시니까 잘 내주시겠죠. 시모의 반응을 보니 그 집에 대출이 걸려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 집에 저희가 낸 대출금 이자랑 원금요. 거의 2년 동안 내서 거의 2,500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돌려주셔야 해요. 차용증 내용 기억하시죠? 돈 빌려드리는 대가로 집 명의 주시는 거였고 집 명의가 부득이하게 바뀌지 못하면 저희가 낸 금액 그대로 돌려주신다고요. 가족끼리 돈 주고받은 건 법적으로 효력가 없어. 넌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장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가족 간 차용증도 법적 효력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매달 어머님께 꼬리표 달린 돈을 통장으로 넣어드렸잖아요. 빌려드리는 돈이라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장 이체 내역도 있고 차용증도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돈 돌려주시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예요. 준 돈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만약 어머님이 안 주신다면 아주버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시모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이미 형님은 어머님네서 합가하여 같이 지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갚기는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주씨, 바쁘니까 나중에 들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집 혹시 대출금 끼고 있는 집인 거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지. 어머니가 갚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대출 사실 저희가 갚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 집 살 때 저희한테 돈 보태면 그 집 명의 저희한테 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했어? 그럴 리가요. 이미 명의 넘어갔으니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그 대출금 이제부터 내지 않을 생각이고 이미 낸 것도 다 돌려받을 생각이라서요. 대출이 얼만데? 집 시세 생각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닐 건데. 대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껏 낸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머님이 못 갚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집 명의자인 아주버님께 돈 달라고 하는 거고요. 뭐? 달에 1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너 우리 속이려고 하면. 속일 생각 없고요. 그건 어머님 대출 계약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 살 때 대출 받았으니까. 거기에 원금이자 명확히 적시되어 있을 거예요. 왜 돈이 그렇게 돼? 계산이 맞지를 않잖아. 어머니 전에 살던 집 가격 생각하면 그 정도나 빌릴 필요가 없어. 네, 집값만 계산하면 그렇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모르셨나 봐요? 어머님이 전에 살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더라고요. 뭐? 깜짝 놀라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모르는 눈치였어요. 모르셨나 보네요. 어쨌든 어머님은 아주버님께 돈 받으라고 하니 그렇게 진행하려고요. 일단 빌려드린 돈 2,500만 원은 어머님이 갚으셔야 하는데 어머님 돈이 없으니 같이 살고 계신 아주버님께서 갚아주셔야겠어요. 2,500의 대출금까지. 아, 제주씨, 우리가 지금 그런 돈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야. 말했잖아.
어머니랑 아버지 크루즈 여행 간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셨다고. 게다가 지금 어머님이 쓰고 계시는 돈만 해도. 그건 저희가 알 바는 아니죠.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낭비벽 있으신 거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이 돈 돌려받지 못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다 해볼 생각이에요. 부양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친 사고는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어요. 변호사 이야기까지 하니 아주버님도 살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아주버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상의하자고요. 그날 저녁에 시댁에 갔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개그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둘째한테 돈 빌리고 있는 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대출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저도 집 팔고 여기 들어오는 일 없었을 거라고요. 이 집이 탐나서 들어오겠다고 한 건 너였잖니? 이제 와서 지금 부모한테 화풀이야? 예, 화풀이에요. 도대체 이 집에 잡혀있는 대출금 하며 어머님이 평상시에 쓰는 돈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와이프 얼굴 보기도 겁난다고요. 나한테 화내지 말고 둘째한테 이야기해. 얘네들이 대출금 내주기로 했으면서 안 내주는 거니까. 그래, 너희도 그래. 어머니한테 준 돈 2,500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냐? 솔직히 나도 어머니한테 당한 건 마찬가지잖아. 저희랑 아주버님은 시작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어머님 지원 한 푼 없이 결혼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집 받으셨잖아요. 그 집 팔고 들어오신 거면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돈 꽤나 남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억울하세요? 그렇게 치면 여태껏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부양만 해야 했던 저희는 뭐가 돼요? 아니, 아직까지 그런 걸로 따지면 솔직히 어머니한테 내가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아. 우리도 그렇게 많이 받은 거 없어. 집도 이번에 팔면서 적자 봤어. 어머니 크루즈 여행 가는데 준비금이랑 여행비, 쇼핑비 하고 나니 남는 돈이 없다고. 그거야 아주버님 사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낸 2,500 돌려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저희도 법적인 조치 취할 거예요. 저희는 아주버님이랑은 다르게 시댁에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서 증여나 뭐 이런 명목으로 돈 떼일 일 없거든요. 받은 돈이 없으니 돌려줄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빌려준 돈은 있으니 다 받을 수는 있었죠. 결국 저희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힌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2,500을 돌려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겨우 원금을 회수했죠. 형님,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저와 제 와이프 대하는 거 보고 이젠 질려서 여기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와이프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삽시다. 결국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 말하고 헤어졌어요. 집 밖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시모와 아주버님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군요. 현관 밖까지 들리는 고함 소리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정말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3년 정도 연락 없이 지냈지만 가끔 막내 아가씨가 연락을 주기는 했어요. 그 집안 사람이기는 했지만 결혼해서 조금은 먼 사이가 됐고 남편처럼 어머님의 장남 사랑의 피해자인 사람이었으니 연락을 하고 지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좀 지나고 저희 집으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황했어요. 이렇게 시모가 직접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안으로 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그 말부터 하시더군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자기 부모는 모실 생각도 안 하고 마누라 부모를 모시고 살아? 여자한테 꽉 잡혀서 살면서 아주 몹쓸 인간이 됐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나도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네 형하고는 못 살겠어. 구두쇠 같은 게 돈 한 푼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이미 장인 장모님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거야 내 알 바가 아니지. 여기 네 집이잖아.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지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너도 내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 모실 생각이나 해야지. 치마폭에 쌓여가지고는 사내 새끼가 돼서 이게 무슨 꼴이야? 제 꼴이 어때서요? 어머니, 자식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머니 자신인 거 잊으셨어요? 형님하고 무슨 일로 틀어져서 저한테 찾아와서 괴롭히는 건데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해? 너도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명의를 먼저 줘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네 형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니? 네 형은 나를 아주 범죄자 취급을 해. 매번 크루즈 여행 보내준 거, 집 대출금 이야기하지 않은 거, 그런 말 하면서 나한테 화만 내고. 나도 할 말 많아. 내가 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줘? 어머님, 아주버님이 나쁜 마음이셨으면 이미 어머님 내쫓았겠죠. 그런데 내쫓지 않고 집에 같이 산다는 건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건 아니실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면 그게 뭐니? 돈을 한 푼을 안 줘. 친구들 만날 때 옷 좀 사입으려고 했더니 고작 그것도 못하게 받고 한 달에 용돈을 꼴랑 30만 원만 주는 게 너무하잖아. 게다가 너희도 그래. 꼴랑 집 명의 바꾼 걸로 마음 상했다고 부모한테 주는 용돈을 안 주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희도 연락 없었지만 저희한테 연락 주신 적도 없는 게 어머니예요. 어떻게 여태껏 한 번도 연락 없으시다가 또 본인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부모 자식 운운하시는 건데요. 화내며 소리 지르는 남편을 제가 달랬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좋아하셔서 아주버님한테 집 명의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주버님 곁에 계시는 게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먹고 자고 쉬는 데는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씀씀이만 줄이시면 다 좋게 해결될 일 같네요. 나는 싫어. 어떻게 이렇게 없이 살아?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게다가 얼굴만 마주치면 잔소리까지 하는 아들까지. 내가 시집을 다시 왔나 싶을 정도야. 아이고,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찾아왔잖아. 너희도 내 자식이고 응당 자식이라면 부모를 모시는 게 맞지. 지금 당장 사돈댁 내보내고 나 들어갈 자리부터 마련해라. 정말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더라고요. 시모가 아주버님네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가씨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우리는 지나가던 개에 물린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의 분노가 대단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멀쩡한 집까지 팔고 그 돈으로 시모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대출빚 남은 집 얻은 웃긴 모양새가 됐잖아요. 더 큰 집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집에는 대출이 가득 잡혀 있었고 사람 잡는, 아니 돈 먹는 어른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혼자서 쓰는 시모 때문에 아주버님이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용돈 회수하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라는 아주버님 말에 반발해서 온 곳이 저희 집이라니.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무조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말이죠. 시모가 와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기 전에는 남편도 마음이 좀 약해지는 눈치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시모를 보며 남편은 자신의 기억이 많이 미화됐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시모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아가씨 집을 먼저 갔었어요. 아가씨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안 오겠거니 생각했었어요. 저희와는 워낙 큰 트러블이 있어서 오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걸 보면서 남편은 더 열받은 거죠. 우리한테 정말 오기 싫었는데 장남이 있는 집이 너무 싫어서 우리한테라도 빌붙으려고 온 것 같은 모양새라 남편은 더 용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껏 형님 들러리로 살았고 시모에게 그럴듯한 애정도 받지 못한 채 컸는데 자기를 부양하라는 의무만 요구하니 화가 날 수밖에요.
남편이 무척 차가운 얼굴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어머니 모실 일은 없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삼남매들 모두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지 이유를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형님한테 그만큼 돈 많이 쏟아부었으니 형님한테만 부양해달라고 하세요. 다른 자식들 여태껏 찬밥 신세로 만들고 평생 자식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셨잖아요. 대학도 제가 벌어서 들어갔고 결혼도 제가 벌어서 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한테 돈만 요구하셨잖아요. 염치라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 와서 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이유로 어머니랑 연 끊은 건지 잊으셨어요? 어머니가 형님만 자식으로 생각했듯이 저도 부모 없는 셈 칠 테니까 여태껏 해왔던 대로 연락 없이 지내요.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너희가 모실 수 있으면 모시라는 식이어서 남편이 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집을 나가버리기를 원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에 남편은 시모를 직접 차로 태워 시댁으로 데려다 줬어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이번에 찾아오면 진짜 호적파고 나가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놔버리더군요.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는지 너무 놀란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시모 소식 전해주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어머니 이야기 입 밖에도 내지 말라며 화를 내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버님네와 시모의 싸움에 등 터지는 아가씨는 그나마 저한테 시모와 아주버님의 근황을 알려주더군요. 시모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생활을 잊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버님 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쓴 바람에 아주버님에게 혼나고 지금은 조용히 식모처럼 살고 있대요. 한 번만 더 돈 때문에 사고치면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싼 물건들 다 팔아치워 버린다고 했대요.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아주버님 말에 꼬리 내리고 얌전히 식모처럼 살고 있고 아주버님네는 집 대출금에 어머님이 빌린 카드론까지 갚으며 전전긍긍 살고 있대요. 와이프 눈치 엄청 본다고 하더군요. 하긴 형님도 속이 뒤집어지겠죠. 시댁 재산 자기 걸로 만들어 보려다가 결국에는 멀쩡한 집 팔아서 대출금 가득한 집을 얻은 데다가 시어른과의 합가까지 해서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말이죠.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면 모시기 그나마 편했겠지만 다른 곳에 눈 돌리면 사고나 치는 사람을 모시려니 속에 천불이 나는 것도 당연할 거예요.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이용하려 했던 시모나 그런 시모를 이용하려 했던 아주버님이나 자기들이 만든 결과죠. 글을 쓰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요. 돈에 환장한 시모를 떠받들며 살았다면 지금쯤 저희도 거짓골을 면하지 못했을 테죠. 얼마 전에 시댁 이야기를 들은 김에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봤어요. 시댁과 이런 일로 부딪히는 일은 많을 거예요. 저희는 휘둘리기 싫어서 인연을 끊는 방법을 선택했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모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로 이혼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의 돌싱이에요. 저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짧았고 그걸 지금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을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으니까요. 한 번쯤 의심해봤다면, 아니 남편의 폰이라도 한번 열어봤다면 저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남편을 의심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 폰을 열어서 확인한 적도 없었어요. 사랑이란 신뢰와 믿음만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믿는 순진한, 아니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와 남편의 결혼이 순탄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의 결혼은 생각보다 험난했었어요. 저는 그리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시부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았고 특히 시모가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어서 예의범절, 가문 이런 걸 따지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평범하게 자란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당시에는 저도 남편을 무척 사랑했으니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시모가 마지막으로 묻더군요. 너 우리 집안의 제사가 얼마나 있는지 알긴 하니? 제사만 1년에 13개야. 그리고 집에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네가 거들어야 하고 걔가 우리 집 장손이라서 너는 맏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저희 집에서도 제사는 지냈었고 바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제사 준비한 적도 많았거든요. 또래보다는 그런 일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었으니 저도 그때는 자신감 넘치게 가능하다 말했었죠. 제 말에 시모가 한참을 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좋다.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켜주마. 원래라면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들이 분가를 그렇게 원하니 내가 분가할 수 있도록 해주마. 대신 제사 행사에 절대 빠지지 말고 참석해.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둘 가차없이 이혼시켜버릴 거야. 이때 느낀 감정은 마치 면접관을 앞에 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면접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시모의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시모는 분가를 하는 저희의 신혼집 전세금을 모두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은 악몽의 시작이 되었죠. 시댁 재산은 생각보다 컸고 많았어요. 처음에 살짝 버벅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 본래 하던 게 있으니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시모의 짜증 섞인 말만 들었어요. 넌 도대체 친정에서 배워온 게 뭐니? 어떻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너희 부모님도 참 대단하시네. 이런 것도 모르는 애를 결혼시킬 배짱이 어딨어? 저의 실패나 서투름은 곧장 친정 부모님을 향한 모진말로 돌아왔고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정말 애 많이 썼어요. 2년 차에는 필사적이었던 만큼 더 잘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모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봐요. 네가 들어온 지 2년이 되는데 여태껏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준비를 다 해줘야 하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네가 준비도 하고 음식도 해야지. 맞는 말이라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건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시모와 남편 때문이었어요. 노력은 어느새 당연한 게 되고 그 당연한 걸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질책이 날아왔죠. 이 시기에 저는 채찍질만 당하는 말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까지 노력해야 하나, 언제쯤이면 며느리로 인정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게다가 시모의 동행이나 일 요구가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시모가 한 달 용돈을 줄 테니 일을 그만두고 시댁 일에 전념하라고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시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제가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전념했었죠. 제사나 행사만큼 많이 불렸던 건 손님들 대접할 때였어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니 만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항상 제가 불려가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었어요. 제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일이 늘어나는 신기한 상황이 된 거죠. 3년 차쯤 됐을 때 시모는 손가락 하나, 턱짓 한 번으로 사람을 부려먹을 정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니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만 갔어요. 그리고 정말 타이밍 나쁘게도 그때 알게 된 거죠.
남편의 화려한 이중 생활을.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절 부르지 않았고 남편과 바깥에서 식사도 했고요. 집에 들어와서는 둘이서 와인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과음을 했는지 소파에서 영화를 보다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온 폰이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주워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폰을 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폰을 잠근 적이 없었거든요. 귀찮다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비밀로 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여태껏 남편의 그런 말들 때문에 폰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날도 그냥 탁자 위에 놔둘 수도 있었던 폰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열어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건 어째서였을까요? 저는 남편의 폰을 열어 사진과 메시지, 카톡을 확인하고는 웃으며 폰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업무나 친구 연락만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 덕분에 내가 이 힘든 시집살이를 견딘다고 생각하며 폰을 내려두려다가 순간 폴더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어플 하나에 눈이 갔어요. 그걸 누르지 말아야 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자를 보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들과 약속 잡은 날을 확인해 보니 거의 대부분이 제가 시모에게 불려서 시댁에 간 날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힘들어도 제사 준비, 음식 준비, 청소까지 식모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자기 혼자 열심히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부들부들 떨며 혼자 소갈이 하던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날 하루를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했죠. 나랑 이혼해줘. 자다 깬 남편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장난으로라도 헤어지자거나 이혼하자는 말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그런 제가 뜬금없이 앞뒤 다 잘라먹고 이혼하자니 남편이 당황할 수밖에요. 뜬금없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집안일이 힘들어? 엄마가 괴롭혀? 지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시댁 문제를 들먹이는 남편을 보는데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것 같더군요. 저렇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 만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기분이었어요. 시댁 일 힘들지.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해냈는데?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당신 나 시댁에서 일하는 동안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났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 말에 남편 눈이 크게 떠지더니 아차 싶은 표정이더군요. 자신의 외도가 들켰음에도 남편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여보. 그치만 하늘에 맹세코 그 여자들한테 마음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다 그냥 노는 애들이야. 그냥 그렇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야. 두 번 볼 사이도 아니고 용건만 끝나면 다신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자기랑은 다르지.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준 적 없고 몸은 줬다. 그러니 봐달라. 어디서 이런 미친 발상이 떠오르는지 도무지 상상도 안 됐어요.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돌려서 나 까는 거니?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던진 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이거야? 내가 받은 배신감, 내가 느낀 이 더러운 감정은 어쩌고. 당신이 그딴 식으로 가볍게 미친 소리 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진짜 당신뿐이라니까. 봐, 어떤 여자도 오래 만난 적 없어. 당신만큼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여자도 없고, 무엇보다 내 아내라는 자리에 당신보다 더 완벽한 여자도 없어. 그거면 되잖아. 솔직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 서프라이즈도 자주 해줘. 당신 위해서 선물도 많이 해줘. 당신 집에 있을 때는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당신한테 오잖아.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난 정말로 당신뿐이야. 다른 여자들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그 여자들은 그냥 노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저와 있는 동안만은 잘해줬으니 저도 의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의 사랑이 이런 가벼운 것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조차 생각 안 했을 거야. 서프라이즈, 선물을 많이 해주면 바람 펴도 되는 거야? 나하고 있는 시간에만 충실하면 내가 없는 시간에는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당연한 거냐고. 여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아. 당신처럼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는 찾기 힘들잖아. 요즘에 누가 제사를 그만큼 지내고 시댁 일에 헌신을 다해? 어딜 찾아봐도 당신뿐이야. 당신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고, 부모님 도움 받아가며 편하게 사는 거잖아. 내가 시댁 일에 헌신할수록 제 지가 빵빵해지고 쉬는 날 많아지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말을 빙빙 돌려 말하는 남편놈도 역겨웠어요. 저를 시댁에 대한 방패로 세워두고 혼자 열심히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보였으니 말이죠. 반성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말이 아니었어요. 됐어.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기분이 너무 더럽고 귀가 썩어가는 기분이야. 이혼해. 여보, 미안하다니까. 한 번이잖아. 딱 한 번 걸렸잖아. 그렇게 바로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나도 반성할 기회를 줘. 몇 달간만이라도 유예를 줘. 그래야 내가 반성하고 있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딴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다시 이야기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전혀 달래지지 않은 채였죠. 배신감과 분노로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날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아가씨의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보러 가는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 정도는 아가씨와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시모는 악착같이 저를 데리고 다니려고 했어요. 결국 불려가서 시모의 비서 노릇을 하다가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 내내 한숨만 나왔고 그 모습을 보던 시모가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한숨을 왜 그렇게 쉬어? 너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복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모르니? 네 복 날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 아들 복 날아가는 건 싫은데? 그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돈이 모자라? 설마 나 따라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 마지막은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시모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이가 바람을 폈어요. 인터넷으로 여자 만나는 걸로. 뭐? 시모의 얼굴이 귀신같이 변하더군요. 시모는 교사를 했었던 터라 그런 일을 무척 싫어하셨어요. 시모가 완전 화내면서 남편을 불렀어요. 불려온 남편이 눈빛으로 제 탓을 하길래 저는 눈을 피했어요. 엄연히 잘못한 건 남편이니까요. 너 며느리 두고 바람 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만난 것 뿐인데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기는 여자 목록만도 여럿이야. 한 번만 만났겠지. 여러 명을 한 번씩 만났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말할 거야?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왜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남편의 푸념에 시모가 큰 소리 치더군요. 그만. 둘 다 어른을 앞에 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네 행동에 네 엄마 아빠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여자를 만날 거면 조용히 뒤탈 없는 여자로 만나. 너 때문에 아버지 사업에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주던 지원은 다 끊을 거다. 내 명의의 너희 신혼집이며 매달 주는 용돈이며 다 끊어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다 정리해. 혼내는 것도 참 심오답다 싶었어요. 부모님 이름에 똥칠하지 말고 뒤탈 없는 여자를 만나라니. 이럴 땐 네가 잘못했고 용서를 구해라가 답이 아닌가요? 결국 남편은 제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 이혼해 달라고요. 필사적인 남편의 말에 딱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저녁 제게 핸드폰 검사를 받고 설정에 들어가 어플 다운받은 모든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남편은 바람을 피지 않았고 집과 회사, 시댁을 드나들며 제 눈앞에 있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한 번 깨진 병은 붙인다 한들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완벽한 남편의 모습에도 빈틈을 찾게 됐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의 바람보다 더 큰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큰 제사를 끝낸 다음이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앉으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둘이 그 앞에 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운을 떼더군요. 네 시아버지 1년 전에 다쳐서 병원 신세 진 거 기억하니? 네, 어머님.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 지금 집에서 지내는데 점점 몸이 좋아져야 할 사람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동을 할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여태 나랑 네 신우가 움직이는 거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 신우도 결혼하고 나면 여기 못 올 거고 나도 늙어서 힘을 못 쓰니 네가 들어와서 네 시아버지 수발을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합가 이야기에다가 시부 수발까지 들라는 말에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그 집안의 제사와 행사만 도맡아 해도 일이 힘들고 바쁜데 그 와중에 아픈 시부 수발까지 지금의 스트레스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질 게 불보듯 뻔했어요. 시모는 언제 어디서나 저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검사할 테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집에 들어오면 다시 밖으로 놔둘 게 분명했죠.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면 병원을 다시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 지식도 없고 간병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태 잘 해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합가할 준비나 해. 당장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네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짐을 빼야 너희 짐이 들어올 수 있고 전세도 계약이 종료되려면 3, 4개월 남았으니 그때까지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말하는 거다. 합가를 하던 하지 않던 나는 너희 신혼집 전세금은 뺄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니고 확정 사항이니 그렇게 알고 정리해라. 완전 통보였어요. 마치 해고를 하는 것처럼 칼처럼 자르는 말투였죠. 남편이 시모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합가를 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솔직히 합가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직장이랑 거리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요.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고 없으면 자전거라도 사서 끌고 다녀. 네 직장에서 우리 집까지 편도로 30분밖에 안 걸리잖아. 이 큰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 왕복으로 1시간이면 오히려 짧은 시간 아니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너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집에 들어가면 뭐 해줄 건데요? 남편은 벌써부터 합가하고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부터 생각하고 있더군요. 우리 신혼집 전세자금 좀 나눠줄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줬던 것도 뺏을 거다. 그리고 매달 지원하던 건 그대로 줄 거야.
너희는 더 좋은 거 아니니? 돈 내던 거 안 나가고 받는 돈은 그대로 잤니? 그리고 우리 죽으면 이 집 너희한테 그대로 상속될 거고 도대체 왜 싫은 건지 모르겠구나. 시모의 말은 구구절절 맞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었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게 주어질 일의 크기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도맡을 것이 뻔했기에 저의 마음속으로는 거의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남편과 상의해 볼까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전세금이 탐나서 그랬겠죠. 저는 그날부터 어떻게 시모의 합가를 거절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그때 남편이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 보게 된 거였죠. 남편과 밖에서 식사를 하고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그대로 시내에 있기로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던 도중에 남편이 제 핸드백에 지갑을 넣어놓은 걸 깜빡해서 남편에게 갖다 주려고 다시 남편이 있던 곳으로 갔거든요. 그때 보게 됐어요. 상간녀를 말이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한두 번 만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번처럼 일회성인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친밀감이 생각 이상이라서 제 쪽이 더 당황했어요. 설마 하며 사람을 시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남편은 제가 조사한 기간 동안 몇 번이나 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가 시댁 일로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는 사이에 남편 놈은 또 저 몰래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여러 번을요.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감정들이 저를 삼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여자에게 나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 여자도 순순히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당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제 남편이에요.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이대로 만나면 두 사람 불륜이고 당신 상간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헤어져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나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좋아서 만나는 거고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와이프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 이야기만 믿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보세요. 당신 이대로 내 남편 만나면 상간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남의 남자 뺏어가고는 이렇게 뻔뻔할 만큼 당당해요. 불륜도 뭐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아무리 치장해도 당신이랑 남편 사이는 더러운 불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더럽다 그러는데 그쪽이야말로 더 역겹지. 서류상으로만 아니지. 그 사람이 당신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나 본데 그거 사랑 아니야. 나한테 다 이야기해줬거든? 시댁 지원 받으려면 완벽한 며느리가 필요하대서 들인 아내라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치장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누군데 지금 여기서 큰 소리야? 저는 그 이야기에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어렴풋이, 아니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그럴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를 시댁에 보내놓고 시댁에 비위를 맞춰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용도, 그저 완벽한 며느리. 제 용도가 그것뿐이라면 제가 굳이 여기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상간녀 눈앞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얼굴로 나타났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번에 분명히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어디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도대체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당신은 완벽한 아내이자 우리 집 며느리였잖아.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것도 많았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도 나는 내 마음 속이는 일은 못해.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만남 지속한 거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와, 진짜 너무 열받아서 욕도 안 나와. 네가 사람 새끼는 맞아? 짐승 같은 새끼. 내가 여태껏 어떤 마음으로 시댁과 당신한테 했는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당신이 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 여자 웃기네. 당신이 와이프라고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나라고 당신이 하는 일을 왜 못하겠어? 여기서 미친 짓 그만하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그게 훨씬 덜 비참할걸? 상간녀의 그 말에 저는 한바탕 퍼부어주려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하는 건가? 이 남자에게 매달려 본처 자리를 꿰고 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고요. 시모가 나를 마음에 두는 건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식모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나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남자의 이런 여성 편력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이 남자를 내게 돌려놔도 내게 남아있는 건 합가에서 시집살이 당하며 남편의 바람을 손 놓고 바라보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입을 닫았어요. 남편에게 아무런 질책의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죠. 알았어. 이혼해 줄게. 당신 같은 남자는 내 쪽에서 사양이야. 대신 시댁에는 비밀로 하고 이혼해. 이혼하는 순간까지 비밀 잘 지켜. 그리고 최대한 우리 이혼 빨리 해결되도록 협조해. 대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건 다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제 말에 상간녀와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얼싸안으며 좋아하더군요. 소송을 한다는데도 좋아하는 걸 보니 위자료는 남편이 다 내줄 것 같더군요. 그나저나 상간녀의 그 꼴을 보아하니 상간녀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곧 시댁에 합가해야 한다는 사실과 시댁의 제사와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귀신보다 독한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무표정으로 나왔어요. 그걸 알려줄 착한 마음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나를 지옥에서 빼내어줄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두는 게 좋겠죠. 다음에 있을 지옥이 그래야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도 흠칫 놀랐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고서는 마음이 도리어 편해졌죠. 게다가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온몸이 부들거리고 정신이 나갈 만큼 분노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 딱히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의 불륜으로 비참해진 마음은 이혼을 함과 동시에 너무도 편안해졌으니까요. 게다가 시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미래였죠.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저는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시댁에는 숨겨야 했기에 이혼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시댁 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게다가 합가를 위한, 아니 상간녀의 시댁 합가 때문에 제 짐들은 미리 빼둬야 해서 바빴어요. 그러면서 직장의 취직이 확정되었고 드디어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이혼이 되었어요. 싱글이 된 첫날 저는 이미 빼둔 짐을 미리 구해놓은 전셋집에 옮겨두고 자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사실 이혼이 완료된 날 다음 날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혼을 했으니 갈 필요도 없어 새로 구한 집에서 혼자 뒹굴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너 대체 어디야?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여기 지금 네 남편 애인 데리고 와 있어. 나한테 설명해. 어머님, 죄송한데 이미 저희 이혼해서 남이에요. 이야기 들으실 거면 아드님한테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혼을 했다고? 이혼해도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너희 그거 아니니? 그 기간도 이미 다 끝나서 저희 진짜 서류상으로도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 와서 설명해. 사실 안 가도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남이잖아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보니 상간녀와 전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신경 쓰이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시모가 저한테 오라고 전화를 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시댁으로 갔어요. 집안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가지런히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턱짓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시키더군요. 전 남편 옆에 앉았더니 시모가 물었어요. 너희 왜 이혼했어? 저 남편이 이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너무 좋아한대요. 게다가 이 여자도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넌 본처잖니? 그런 애가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해주면 어떡해? 어머님,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못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사람이 절 사랑하는 동안에는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 사랑하지 않는다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본처가 다 뭔데요?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앉아있으면서 두 사람 하하호호 즐거워요, 사랑해요 하는 거 보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제 정신이 망가지는 걸 가만두느니 그냥 지금 당장은 쪽팔려도 이혼하고 제 살 길 찾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너희 둘만 하는 거니? 예,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님이 함께 했으면 이혼을 할 때도 양가 부모님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 제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는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잖아. 너도 데려올 거면 일 잘하는 참한 여자를 데려왔어야 할 거 아니야. 넌 네 처가 여태껏 어떻게 일했는지 보고서도 저런 머리가 꽃받친 여자를 데려와? 어머니, 말씀 좀. 이 사람 저랑 재혼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네가 나랑 못 살면 어쩔 건데? 너 알고 있겠지만 네 신혼집 그거 4명이야. 저번에도 약속했지만 나는 너희 합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짓을 꾸며? 시모의 분노에 전 남편도 어쩌지 못하고 있더군요. 상간녀 앞이라 꼴불견인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지만 시모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아가씨,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합가해서 이 집에서 어른 모시고 살아야 해. 우리 남편이 다치고 나서 후유증이 심해서 거동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하고 집에 제사는 1년에 13번 정도 있는 데다가 손님 오시면 음식 접대에 청소까지 다 해야 해. 너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으면 아들이랑 결혼 허락해 줄게. 근데 하기로 했으면 일단 잘 해야 하는 건 알지? 난 일 못하는 사람은 용납 못해. 시모의 말에 상간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전 남편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 설마 당신 나 속인 거야? 나는 당연히 그 집에서 우리 둘만 살 줄 알았어. 게다가 제사라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합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사 지내는 거랑 시댁 일 돕는 건 저번에 너도 다 할 수 있다며? 전 와이프가 다 하던 건데 그걸 당신이 못할 리도 없고.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말 안 한 거라고. 그래, 제사나 음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아픈 어른 수발까지 드는 건 나한테 말 없었잖아. 게다가 합가라니.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하지도 않고. 난 절대 합가는 안 돼. 어머니, 이렇다는데 좀 봐주세요. 제사며 음식 돕는 건 다 할 수 있다잖아요. 저도 아직 합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솔직히 사람 쓰면 될 일을 어머니가 어거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생각해서라도 사람을 쓰던지 요양원을 보내는 게 맞잖아요. 저는 묘한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제가 고생하는 걸 다 보고 느꼈으면서도 저와는 결혼 기간 중에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었던 전 남편에게 이미 지난 일이었지만 배신감을 느꼈죠. 시모는 자신에게 대드는 전 남편을 보더니 무척 엄한 얼굴로 말했어요. 합가하기 싫으면 따로 나가 살아. 너희 돈으로. 나는 절대로 분가에는 돈 못 대준다. 그리고 합가해서 살지 않으면 너희한테 지원하던 것도 다 끊을 거고 상속도 없을 줄 알아. 네가 믿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네가 쓰는 카드부터 정지하마. 결국 그렇게 카드까지 정지 먹은 전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상간녀와 함께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합가하기로 했더라고요. 좀 전에 느낀 배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상간녀와 남편의 실망한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제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4개월쯤 지났나? 일하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 카톡까지 남기고 다 무시했더니 결국은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전 남편과 만났어요. 무슨 일로 나 보자고 했어?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어. 일도 바쁘고. 직장 구했어? 당연하지. 여태껏 당신네 집일 도와준답시고 일 안 한 거야. 그때는 돈도 받고 있었으니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건데? 당신 혹시 나한테 돌아올 생각 없어? 여태껏 혼자잖아. 갑자기 이런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어서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디 아파?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아니, 그 재혼한 여자는? 그 여자랑은 이혼했어.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야. 우리 본가랑 잘 안 맞아서 어머니 일 시키는 게 힘들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네가 참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드니까 미안함과 동시에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고 그렇더라고. 제대로 된 말을 하는 놈이 아닌데 수상했죠. 그래서 더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헤어졌으면 다른 여자 찾으면 되잖아. 굳이 헤어진 전 부인을 찾는 거야? 당신이 우리 집 일 도맡아 했잖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없기도 하고 우리 엄마 성미 맞춰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직도 나는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 그때 그 여자 때문에 모진 말 하긴 했지만 정말로 당신을 놓을 생각은 없었거든. 거짓말을 줄줄 읊으며 말하는 짐승 새끼를 보니 기가 막혔죠. 헤어져 달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리고 엄마도 당신이 돌아왔으면 하고 있고 제사도 줄이고 병수발도 안 들어도 된대.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준대. 분가도 시켜주고. 나도 당신 말고 다른 데는 눈길도 안 줄게. 정말로 약속할게. 그 말을 믿어? 당신도 참 순진해. 그치? 어머님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그럴 일 절대 없다는 데에 내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어. 여태껏 시댁 재산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오신 분이야. 이번에도 그 돈으로 우리를 부리려고 하겠지. 그리고 시댁 이야기 하기 전에 당신이 더 문제지. 여자 만나는 거 안 고쳐지잖아.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나던 것도 상간녀 만나던 것도 안 하겠다며 약속해놓고 약속 무시한 채 만난 거잖아. 약속이라는 말의 무게가 너한테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 이미 다 알아. 그럼 나한테 약속이라는 말을 해? 내가 바보야? 멍청이야?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은 여자처럼 비춰지는 것도
이젠 지겹다. 앞으로 이런 말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제 말에 전 남편은 화가 난 것 같더군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구제해 주려고 했더니 뭐?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잘하는 거라고는 어른들 비위 맞추는 것밖에 없으면서. 너 같은 건 나도 싫어. 아, 엄마가 너 데려와야 지원해 준댔는데 이딴 식이면 나도 그런 거 필요 없어. 잘 됐네. 그게 당신 본심이었어? 내가 어른들 비위를 왜 맞췄는데 너랑 결혼해 보려고 악착같이 그랬던 내가 참 바보 등신이었지. 그리고 한 가지만 알려줄게. 넌 능력도 없는 놈이야. 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빈정거릴 거야? 그리고 누가 능력이 없대? 너 혹시 우리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그 이야기 듣고 너 지금 나한테 능력 없다느니 그런 말 하는 거냐고. 갑자기 급발진 걸려 당황하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의아했어요. 이놈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남편이 제게 왜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지를 시모에게 확실하게 듣게 되면서요. 전 남편이 화내고 간 날 저녁에 시모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 아들 만났니? 이야기는 잘했어? 어때?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 나도 양보 많이 하는 거야. 예전처럼 지내게 해줄 테니까 돌아와. 너도 이혼녀 되는 거 싫잖아. 그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엄청 화내고 갔거든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뭐? 아무리 애가 발기부전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넌 섬세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애가 속상해서 난린데. 시모가 알려준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여자 좋아하는 나쁜 놈의 새끼가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에 그렇게 화를 크게 냈던 거였고요. 재혼했으니 재혼한 와이프한테 말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걔는 안 되겠더라고.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시아버지 수발 들라고 했더니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 내가 똥오줌을 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매번 인상 쓰고 인성이 안 됐어, 인성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너만큼 일 잘하는 애도 없더라. 제사며 행사며 다 따라와준 너 같은 애를 어디서 또 구해? 그 말을 듣는데 상간녀의 그 썩은 표정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러게, 상황을 잘 알고 유부남을 꼬셨어야죠. 하긴 어찌 보면 저한테는 귀인이긴 하죠. 그 일을 당할 뻔한 저를 자진해서 구해줬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남편이랑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남편이 제가 싫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저한테서 마음 떴거든요. 아니야, 얘. 그런 말 마라. 우리 애 아직도 너 좋아해.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뿐이야. 자기 처지가 지금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요. 전 남편이 그 모양이면 더더욱 재결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애는 가지고 싶거든요.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며느리를 맞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하긴 남편 꼴이 그 모양이라 재혼이 가능하겠냐마는 시댁 재력이면 원하는 며느리 구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했더라고요. 시댁 일 하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은 나가서 또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그걸 그 상간녀가 알게 되고 여자가 빡 돌아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이래서 재버릇 걔 못 준다는 말이 생겼나 봐요.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상간녀에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또 저한테 돌아오겠다니. 돌아가기라도 하면 또 똑같은 짓거리 할 것 뻔히 하는데 제가 그 아수라장으로 제 발로 들어갈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전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모를까. 고운 정도, 미운 정도 다 떨어져 버린 지금 저한테 뭘 바란 건지. 게다가 본인 몸 상태가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라 하는 건 미친놈이 아닌 이상 생각조차 않을 일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받아줄 확률 0%인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짓거린 건지 생각할수록 답 없는 놈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시모는 미련이 남는지 간간히 연락해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더 꼴사납게 됐죠. 그 나이에 돈 없어서 부모에게서 독립도 못하고 그 몸 때문에 여자도 못 만나고 이혼을 2번이나 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혼나서 눈치만 보는 불쌍한 남자가 됐죠. 상간녀도 지금쯤 후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상간녀는 초혼이었거든요. 첫 결혼에 호되게 당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저에게 당했던 그대로 당하고 헤어지게 되었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열심히 거둔 거니 할 말은 없겠죠. 이혼 후에 저는 결혼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글을 쓰면서 그때 일을 떠올리니 여전히 기분이 더럽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남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이 사연을 다 들은 여러분도 제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셨겠죠? 하지만 그땐 저도 시모의 경제력이 제 가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지나고 나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시원하게 제 뒤통수나 쳐버린 전 남편에게 하늘도 노해서 천벌을 내렸나 싶더라고요. 영원히 그놈은 죽기 전까지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투른 사연을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